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프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목적이 뭐였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자기가 목적하던 거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참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참패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참패한 요인이 무엇이냐, 세간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아프간이면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아프간한테 졌냐, 이 패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첫 번째 의견은 미국은 진 거 아니다, 이런 의견이 사실 많아요. 사실 현실 부정이죠. 아니면은 뿌리 깊은 미국 숭배 사상, 숭미, 아니면 공미,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패배 요인으로 분석되는 거는 대체로 지형적인 문제예요. 아프간이 영토가 넓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탈레반이 숨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프간 자체가 바다가 없이 내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 수송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리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프간이랑 싸웠던 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이랑도 싸웠고요, 아프간은. 그리고 소련도 아프간이랑 싸웠어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영국이랑 소련이 싸울 때 아프간 지형이 이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 패배했을 때 지형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형은 결국에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수대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살수대첩은 강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수나라가 참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필 강이 거기 있었네? 이런 게 아닙니다. 고구려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전쟁을 잘 한 거죠. 거기다 대고 수나라가 거기 그 지역에 하필 강이 있어서야 강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패배 요인을 분석하려면은 객관적인 현황, 지형이 어땠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객관적인 현황인 지형 말고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패배한 요인이 뭐냐 짚어보자면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주관주의라는 거는 객관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이 현실이랑 안 맞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현실이랑 안 맞게 제멋대로 하니까 결국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사기를 쳐보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야,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사이가 검사니까 괜찮다, 이런 대화를 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욕망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부동산을 사려면 합법적으로 사면 되잖아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 투자자를 모아야겠어 하면은 투자자를 모아서 땅을 사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랑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 수익을 혼자 독식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주지 않고 이 수익을 내가 다 갖고 싶다, 이러면 근데 사실 안 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현실적이고 독식하려는 주관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리고 이 욕망을 실현하려는 수단이 뭡니까? 첫 번째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죠. 두 번째로는 검사백으로 법을 피하겠다라는 위법행위 두 가지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객관 현실에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요.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이용해서 형량을 피하면 이거는 한국 현실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된다, 이런 거죠. 미국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주관적인 욕망을 주관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아프간전에서 패배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참패한 요인 첫 번째로는 주관주의 중에서 미국의 주관적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사례를 다시 보면은 이 사달이 난 시작은 이 사람이 투자자를 모아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누면 되는데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 수익을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라는 거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넓히려는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직접 점령을 했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직접 통치를 하죠.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제국주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바뀐 방식이 신식민주의라고 한다. 뭐냐면 직접 지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는 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사실상 제국주의 나라가 지배하는 거, 그거를 신식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자기 이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게 본질적으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가 이런 식으로 탄생하거든요. 자본주의가 초기에 탄생했을 때 자본가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자본가끼리도 경쟁을 하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이 승자는 점차로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 자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독점 자본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기가 독점 자본이 됐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최고가 됐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머무를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을 장악한 독점 자본은 미국 내보다 더 내 이득이 없을까? 내가 이익을 더 얻을 때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까지 장악하려고 팽창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는 태생적으로 약탈하고 침략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나라들끼리는 서로 공존, 공리, 공영을 추구를 해요. 공존은 함께 존재하는 거, 공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공영은 함께 번영하는 거죠. 근데 제국주의 나라는 공존, 공리, 공영이 아니라 약탈하고 독점하려고 든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아픈 역사지만 조선 말기를 좀 봅시다. 조선 말기에 한반도를 두고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이 쳐들어와요. 조선이 지금 개발이 안 됐으니까 여기를 개발을 하면 큰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왕실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투자협정을 체결을 하고 교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강제로 개방하려고 들고 식민지 삼으려고 했어요. 공존, 공리, 공영의 자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탈하고 독점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 땅을 청나라도 관심을 갖고 일본과 러시아도 관심을 가지니까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이겼죠. 이긴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국으로 발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진 나라들, 청나라는 어땠습니까? 붕괴했죠. 없어졌어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몰락을 하다가 국력이 세해지다가 결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독점에 실패한 나라들이 붕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탈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탈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대내적인 차원에서, 둘째로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둘 다 나타나요. 대내적인 것부터 살펴보면은 이 독점 자본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수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 나라 국민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너무 착취하다 보면은 미국이라면 미국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미국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독점 자본이 미국에서 내가 더 뜯어먹어 봐야겠다 라고 해도 먹을래야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일부 자본가들은 야, 이러다가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자본주의 체제도 살아야 우리도 살지.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좀 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자본주의, 박애 자본주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자본주의, 박애 자본주의라는 게 별다른 건 없고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자는 겁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학교를 세우자 이런 거 하는 건 거죠. 이런 걸로 사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본가 자체도 얼마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 자본가는 이런 박애 자본주의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타협하지 않고 착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미국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회주의가 부상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전체에서 사회주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41%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높죠. 투표로 보면은 50%를 넘기면은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면 10%만 더 하면 어떻게 보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다수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40% 성인이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성인들은 사회주의를 50%가 긍정적으로 본대요. 그리고 흑인 중에서는 60%가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2011년에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월가를 점령하라가 뭡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게 용어로 하면 경제가 안 좋은 거지만은 국민들한테는 이런 거죠. 일자리가 너무 없고 임금이 너무 적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힘든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독점 자본 때문이다. 해가지고 2011년에 미국인들이 월가, 금융의 중심지죠. 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또 동시에 생기냐?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것도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이 식민지 경쟁에서 패배한 뒤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졌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경쟁에서 패배해서 몰락하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때요? 나치가 등장을 했어요. 극우로 간 거죠, 아예. 러시아가 진보적으로 갔으면은 독일은 극우로 간 겁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높아지는 것, 진보적인 지향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는 미국인들이 살기 어려운 책임이 독점 자본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수쟁하는 건데 트럼프는 뭡니까?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유는 흑인, 동양인, 이민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흑인, 동양인, 이민자들이 위대한 백인이 이룬 부를 뺏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코로나19도 중국의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고 흑인 비하하고 이민자들 추국시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 어때요? 극우 분위기가 커지면은 진보적인 분위기가 위축되죠. 그래서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게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막 커졌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투쟁은 일어나지 않죠. 다음으로는 대내적으로는 독점 자본, 제국주의가 미국한테 이런 영향을 줬다고 하면은 대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을 수탈하는 걸로 나타난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일단 뜯어가죠. 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이 넘게 받아가고 있어요. 2019년에 1조 3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벌써 1조 2천억쯤 됐고 2023년에는 1조 3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4년 만에 3천억 원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4년 전 지금과 4년 후에 주한미군이 3천억 원을 더 써요? 그러지 않잖아요. 집 월세도 매년 10%씩 올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주한미군이 다 쓰지도 못할 거 맨날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돈 남은 거를 미국에 송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국이 미국의 호주머니인 셈이죠. 쌈짓돈 아닙니까? 돈 필요해? 방위비 분담금 가져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아파트 임대료 올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뜯어내는 게 더 쉽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1년에 1천억 원씩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무기도 강매하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36조 원어치 샀대요. 미국 무기를. 미국이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해가지고 시장경제하고 자유경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삼성 같은 기업이 자꾸 성장하니까 이거 막으려고 뭐 합니까? 올해 삼성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소송당했대요. 미국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중 무역전쟁도 보세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 매기는데 관세 폭탄이란 게 중국 상품이 너무 싸다 이래가지고 매기는 거잖아요. 너무 물건이 싸서 공정거래가 아니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자유시장이에요? 가격이 더 싸면 경쟁력이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부당하게 관세 폭탄 매기는 바람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75조 원이 줄었대요.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자기 좋을 대로만 하잖아요.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간 좋으라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프간을 지배하고 약탈하려고 들어간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자원이 탐났다. 그리고 전략적 거점으로 쓰려고 했다는 건데 미국이 애초에 아프간에 자원이 탐나면은 아프간 정부랑 협정을 맺어서 경제 교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간에 군사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으면은 아프간 정부랑 마찬가지로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군사 기지 좀 쓰게 해줘라. 그게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지금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중앙아시아에 군사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아프간 인근에 다른 나라 기지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프간 정부가 안 낸다고 하면 못 쓰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야, 나 니네 자원 탐난다, 니네 땅에다 군사기지 쓰고 싶다, 이런 이유로 침략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석유가 탐나, 그럼 두바이에 석유가 있어, 그럼 두바이에서 석유를 사야죠. 두바이를 침략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미국이 아프간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물이나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줬으면은 상황이 지금이랑 달랐을 거다. 지금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아프간 상황을 보면은 아프간의 수도가 카불인데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칸다하르라는 곳입니다. 이 칸다하르라는 지역에 대형 병원이 딱 하나 있대요. 이 대형 병원도 뭐냐, 미국이 지어준 거냐? 아니에요. 1970년대에 중국이 지어줬대요. 미국이 만약 정말 아프간을 위해서 간 거라고 하면은 아프간 사람들을 통치를 하면서 좀 환심도 없고 이러려면은 병원 하나는 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애초에 환심을 얻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간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여성이 있어요. 말라라이 조야라고 하는데, 이 의원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반미 인사를 내쫓으려고 친미 테러리스트를 정권에 앉혔다는 거예요. 미국이 탈레반을 내쫓은 다음에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친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손잡은 게 군벌 세력이에요. 북부동맹이라는 군벌 세력인데, 이 군벌 세력이 아프간에서 막 강간하고 약탈하고 범죄 저지르고 이런 난리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야라는 의원이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정작 아프간을 마약과 범죄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권을 준 그 군벌 세력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미국 너네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욕심이 난다고 이렇게 무법, 불법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결국 그 나라 민중의 저항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아프간 사람들이 미국 좋다고 지지를 해주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프간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미국 쫓아내겠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공존, 공리, 공령을 모르고 자기 욕심, 탐욕을 추구하는 그 주관적인 욕망이 애초에 아프간을 침략하게 만들었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리고 끝내 미국을 패배로 이끄는 겁니다. 미국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빚을 안고 떠나가게 됐죠. 이거는 주관적인 욕망이 부른 비참한 패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주관적인 침략 전쟁관을 꼽으려고 해요. 이 침략 전쟁관이란 게 뭐냐? 미국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 돈이랑 무기가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쏟아붓고 최첨단 무기를 막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어떨까요? 물론 유리하겠죠. 근데 유리한 거지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은 돈을 쓰고 첨단 무기를 들이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미국을 패배로 이끈 두 번째 요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프간전에 투입한 첨단 무기가 상당히 많아요. 방위 산업체들이 아프간 전쟁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첨단 무기 막 쓰게 했겠죠. 시험해보고 몇 개만 언급하면은 저격총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람이면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측기 뭐 이런 거라든가, 전자파로 공격하는 무기 뭐 이런 거라든가, 암살용 미사일 뭐 이런 거, 그리고 많이 알려진 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막 투입을 했는데 로봇이 2009년 보도 기준으로 5,500대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미국이 20년 동안 돈은 2조 달러를 퍼부었다. 그런데 탈레반은 2조 달러가 있었겠습니까? 탈레반 보면은 소총 들고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이렇게 다니면서 싸워요. 그런데도 미국을 이겼단 말입니다. 탈레반이 뭘로 이겼겠습니까? 돈과 무기가 아니겠죠. 탈레반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마음 때문이다. 탈레반의 마음은 뭡니까? 이게 인터뷰 내용인데, 이상적인 삶을 생각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침략자를 격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프간의 땅은 아프간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형제와 가족, 동족이 아프간 땅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침략해서 짓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워서 끝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죠.
이게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주정신이죠.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나의 의지대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내쫓겠다. 이런 자주정신이죠. 결국 이 돈과 무기가 애국심과 자주정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미국은 어땠겠어요? 미국은 아프간을 침략하는 거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뤄야 할 수건 사업이야. 내가 죽어서라도 아프간의 땅을 뺏을 수 있다면은 내가 참된 애국가, 참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리라. 이러면서 싸웠겠어요? 아프간전에서 이겨야 내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좀 거칠게 말하면 미국은 이랬겠죠. 아프간이 미개한 것들 죽어라. 이런 우월한 사람, 침략자의 마음으로 싸웠겠죠. 그러다가 아프간 사람들을 학살하는 희열,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했겠죠. 살아 돌아가야죠. 침략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군이 탈레반이랑 싸울 때 공격 수단이 공중 폭격이에요.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을 한다든가 드론을 띄워서 폭격을 한다든가. 미군은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 기계를 조정해서 아프간 사람만 죽이는 거죠. 이게 미국이 싸우는 주된 방식입니다. 위에 사진이 뭐냐면은 미군 공격기가 아프간 사람들을 조종해서 공습하는 영상이에요. 보시면 하얀 점으로 돼 있는 게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비행기가 접근을 하니까 하얀 점으로 된 아프간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미군이 막 이 십자가 모양으로 조준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쏴요. 그럼 차 같은 게 막 터집니다. 완전 게임하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한테 이 전쟁은 내가 컴퓨터 조종을 해가지고 컴퓨터 속에 가상의 적을 없애는 것 같은 어락이 아니라 내가 직접 탈레반을 마주해가지고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미군이, 병사들이.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오락하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군이 이런 식으로 죽인 아프간 민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가 47,000명이에요. 미국 전투기가 떠가지고 공습 한 번 했다면은 민간인이 140명씩 죽었답니다. 한 번은 폭격을 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죽고 이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그러면은 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폭격한 겁니까? 폭격을 할 때 무슨 건물인지 알아보고 폭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알아보지도 않고 폭격했다는 소리잖아요. 아주 막장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전쟁할 때도 민간인은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근데 미국인들은 이런 아프간전을 보면서 미국이 막 폭격하고 테러리스트를 얼만큼 잡았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면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성적이 막 흔들고 이게 뭐 아메리카다 이러면서 애국심이다 이게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정말 애국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점 자본의 전쟁 용병이 돼서 남을 짓밟고 침략 전쟁에 뛰어드는데 여기에 애국심이 어디 있고 자주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8월 말에 IS가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했어요. 그거 보고 언론들이 출산을 3개월 앞둔 애기 아빠가 죽었다. 갓 20살 청년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보도 행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전이잖아요, 선전. 물론 사람들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죽인 아프간 사람들은 뭐 부모, 형제, 부부, 자녀가 없었던 뭐 천의 고아의 홀몸이에요? 민간인 학살당한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도 민간인 아니더라도 탈레반 뭐 전사들 중에서도 예비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아내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앞서 말한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3일 뒤에 미국이 보복하듯이 아프간의 한 차량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어요. 자폭 테러범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CNN이 보도를 했는데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보도를 했더니 민간인이 9명 죽었고 그 중에 어린아이가 6명 죽었다는 거예요. 아프간에서는 아프간의 아이들도 폭격으로 죽었어요. 많이. 미국은 미국인 어린아이가 아프간에 와가지고 죽은 일 있어요? 없잖아요. 아프간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 미국의 폭격에 이렇게 죽을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선 안타깝고 슬퍼해 본 적이 없냐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미군인 병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인간적인 측면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척하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죽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아프간 사람을 동등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그런 거죠. 옛날에 지주와 머슴이 있던 것처럼, 영주와 노예가 있었던 것처럼, 노예 죽는다고 영주가 가슴 아파합니까? 동등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을 무슨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생깁니까? 미군이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짓들을 막 해요. 탈레반 전사자, 사망자에게 소변을 넣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이런 게 애국입니까?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아프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자기 종교를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타오르겠죠. 미국이 저런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자기네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애국심, 자주정신은 죽음도 초월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돈과 무기의 힘을 이겨낸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우리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8.15 범민족 대회를 꼽았는데, 범민족 대회라는 거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를 쟁취한 뒤에 이제 우리의 과제는 통일이다 해서 통일운동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남쪽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북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해외까지 우리 민족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해서 범민족 대회인 거죠. 범민족 대회를 8월 15일 즈음에 열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때면은 김영삼 정부인데 김영삼 정부가 범민족 대회에 참가만 해도 전원 구속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바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보통 범민족 대회를 대학에서 했는데 서울대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많이 한 거는 서울대가 워낙 넓고 관악산을 끼고 있어서 원붕이라고 하죠. 원천붕세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범민족 대회를 원래 뭐 다른 대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못 들어가 이러면은 서울대로 변경을 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위대가 서울대로 위치를 변경을 하면은 거기도 경찰들이 막겠죠. 이때 범민족 대회를 성사하려고 막 했던 한 청년, 그때 대학생 단체죠.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학생들이 이 경찰 봉쇄망을 뚫고 서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산을 애돌면서 뛰는 거죠. 경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그런데 경찰이랑 대학생들이 사실 조건이 너무 다르잖아요. 경찰은 헬멧에 방패에 보호구에 곤봉 들고 방독면 쓰고 있고 헬기를 동원해서 최루탄 막 터트립니다. 근데 이거에 맞서는 학생들은 맨몸에 손수건으로 입만 겨우 가리고 몽둥이, 쇠파이프, 파이라고 하죠. 파이 하나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산 넘어서 가야 되니까 아래서 위로 산을 위로 타고 가고 경찰들은 지키고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학생들 맞받아치는데 상황이 경찰들에게 훨씬 유리한 거죠. 병력도 경찰들이 더 많아요. 장비도 더 좋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매년 범민족 대회를 성사했단 말이에요. 학생이 경찰을 뚫고 이깁니다. 그래서 범민족 대회를 성사를 해요. 경찰은 못 막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학생들이 경찰보다 장비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쪽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 민족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학생들이 애초부터 막 싸우는 전사로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경찰 앞에 서면은 왜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무섭지만 그래도 이걸 해내야겠다 하면서 달려들게 만드는 게 그 마음이다. 반면에 경찰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슨 부처처럼 반공투사여가지고 학생들을 막고 있어요? 아니죠. 군인이나 직업 경찰이 이거 막으면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걸 열심히 막겠어요. 학생들이랑 싸우다가 자기 다치면은 그게 큰일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객관적인 환경, 뭐 보호구, 장비, 병력 이런 거를 뚫고 이겨내는 사례가 있다. 90년대 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87년 6월 항쟁 때도 박종철 열사는 물고문 당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견디셨던 거 아닙니까? 5.18 때 윤상원 열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패배할 거다. 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목숨 던져서 총 들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학생운동 할 때 학생들은 수배당하고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분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투쟁했습니다. 더 옛날로 가면 어때요?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쏘면은 나는 무사하게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거를 단행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바치겠다. 얼마 전에 유해를 모셔온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만주 벌판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 그래요. 심지어 감옥에서 고문을 하다가 일제놈들이 눈을 도려내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산하에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돌멩이 하나 쉽게 차지 마라. 그 아래 어느 넋이 묻혀있을 줄 아냐. 독립투사에 넋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과 무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애국심과 자주의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오산을 한 거죠. 돈을 쏟아붓고 첨단 무기를 들이밀면 자기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주관주의적인 침략관, 전쟁관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미국의 제멋대로 한 생각 때문에 아프간전에서 패배한 것이다. 미국의 주관주의적인 침략관 전쟁관이 미국이 패배한 두 번째 요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아프간의 친미 정권을 세운 뒤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어요. 이게 패인이라는 겁니다. 아프간을 미국 같은 민주주의 체계,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미국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패인이다. 사실 나라와 민족별로 역사와 전통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누가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맞냐 그러냐를 따지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럼 또 과거에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냐 그러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정치,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식이 좋다고 하면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더라 해가지고 어느 날 미국이 갑자기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는 존댓말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러겠죠. 문화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존중하는 영어 표현이 있고 그러지만은 존댓말의 개념이 딱히 뚜렷하게 있지는 않죠. 근데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세계 곳곳을 따져보면은 별의별 일이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는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봉건 시대예요. 호주는 더 충격적이에요. 호주의 국가 수반은 영국 왕입니다. 영국 왕이 호주의 총독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호주의 총리를 뽑았는데 영국이 임명한 총독이 총리를 해임해버렸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식민지입니까? 왕은 또 무슨 왕이에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데 영국과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영국 사람들이랑 호주 사람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지. 우리가 야 저기는 아직도 왕이 있는 분공국가다. 저런 미개한 국가를 빨리 해방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있죠. 미국이 그런 짓을 해요. 아프간은 잘못됐어. 아프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침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나서는 미국은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미국 보세요.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대놓고 막 부추기잖아요. 백인이 유전적으로 우월하대요.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뭐 나치예요? 이런 식이니까 백인들 중에서 흑인들 쏴 죽여라, 뭐 이민자들 죽여라,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백인 경찰이 흑인을 질식시켜 죽었어요. 이 죽은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 백인 경찰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뒤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3살, 5살, 8살짜리 자녀가 보는 앞에서 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막 일어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위가 일어날 때 시위를 본 17살짜리 백인 소년이 시위대가 보기 싫다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시위대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인 거죠, 미국이. 방금 전 이야기도 사실 총기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올해만
6월까지 8,000명이 죽었대요. 심지어 5살짜리가 쏜 총에 3살짜리가 죽었다. 이쯤 되면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텍사스주 앞으로는 면허가 없어도 총기를 살 수 있게 하겠다. 거꾸로 가잖아요, 완전히. 이게 딱 까놓고 말해서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총이랑 총알 팔 수 있으면 그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선거,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막 이것저것 쏟아내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정선거 논란이 올해 초에 미국 의사당 난입사건까지 일으키기도 했어요. 미 의회 난입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냐. 그때 의사당에 있었던 경찰들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클 페논이 한 말을 보면 시위대가 경찰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기한테 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았다. 비명을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 경찰이 자기가 테이저건 맞았더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저건을 자기는 미국 사람들한테 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맞을 때는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는데 그거를 미국인한테 왜 했어요? 이 사람은 테이저건 맞고 야 죽을 뻔했구나. 그 집단 폭행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내게 나이가 있다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부 시위대가 도와줘서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퀼리노 거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라크 파병 갔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더라. 이것도 말이 웃기죠. 이라크에서 이 사람은 이라크인이랑 얼굴을 맞대고 생사를 걸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라크에 파병 가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안전한 데에서 이라크인을 일방적으로 학살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뭐 중세시대 격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당에 있던 경찰들 중에 지금 4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걸로 의심이 되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게 전쟁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내전과 다름없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이런데 미국이 미국식이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이 총 맞아 죽는데 총기 규제를 풀어줘. 이 미개한 정치 아닙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 야, 반문명적이잖아요. 이런 거를 뭐가 우월하다고 이식하니 많이 하냐고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니네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상황이죠. 근데 미국이 이런 미개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프간에 이식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이 코란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슬람 종교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이건 없애야 돼. 그거 없애고 그 자리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카불 전역에서 반미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카불에 사는 시민이면 그래도 친미 정권의 통치 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투석전하고 방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이슬람 종교를 존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혹시 몰라가지고 실수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이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패배한 뒤에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프간 여성 인권에 관련한 보도를 많이 쏟아내죠. 여성 인권 때문이라도 미국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이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은 자기가 있는 20년 동안에 아프간 여성 인권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라이 조야라는 아프간 국회의원에 따르면은 유엔이 조사한 결과에 남편을 잃은 아프간 여성 중에 65%가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이게 물론 봉건적인 사고는 맞죠? 남편을 잃으면 여성이 자살해야 돼요? 그만큼 끔찍한 고통이어서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이 인식이 바뀌긴 해야 돼요. 아프간에서 혼자가 된 여성을 곱게 보지 않는 문화 풍토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들에게서 남편을 앗아간 거는 누구냐는 거예요. 미국이잖아요. 여성들의 봉건적인 의식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교육하고 문화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 여성들이 봉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죽임으로써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거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그 무엇보다 가장 앞서는 가장 큰 재난인 거예요. 아프간전 때문에 아프간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이 50만 명을 넘었대요. 2018년 기준입니다. 단순히 적용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65%가 이걸로 자살을 느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면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여성이. 그런 고통을 미국이 강요를 했다. 그리고 미국이 탈레반을 내쫓고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손잡은 게 북부동맹이라는 아프간 군벌인데 이 군벌이 어떤 사람들이냐. 외세와 결탁해서 정권을 쥔 사람들은 보통 당당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력들이 마약이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동생이 정권의 실세인데 이 정권 실세인 대통령의 동생이 아프간의 마약왕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과연 존중해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야 의원이 말한 걸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군벌이 여성을 납치한 뒤에 강간을 하고 이 여성을 개 한 마리랑 맞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게 만든 건 미국이죠. 이런 미국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탈레반이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 부분에서 후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7, 80년대 막 이럴 때만 해도 남편이 아내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정폭력. 승리가 버닝썬에서 그딴 짓을 막 저지르지만 다른 나라가 보기에 야 어떻게 이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후진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전쟁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아프간인들의 민주주의는 아프간 사람들이 세워나가고 발전하도록 해야죠. 근데 미국은 이런 존중을 모르는 거예요. 공존할 줄 모르죠. 아프간인들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의 문화를 짓밟아도 된다. 미국식을 강제로 주입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망한 겁니다. 미국이 아프간인들의 민심을 얻었으면은 친미 정권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프간 정부군도 야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미국을 따르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프간 정부군이 죽자 살자 탈레반이랑 싸웁니다. 와야 되지 않아요.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수적으로도 많았고 장비도 우세했어요. 물자도 많았겠죠. 근데 와야 됐잖아요. 왜 와야 됐냐.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에서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우월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친미 정권과 미국은 민심을 잃었고 탈레반이 보다 더 많은 민심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미국이 민심을 잃은 건 다름 아니라 미국식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퇴하니까 미국이나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프간이 강대국들의 무덤이다. 미국마저 패배했는데 다음 차례는 중국이다. 중국이 무주공산이 된 아프간을 노릴 거고 그러면 중국도 패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한심하죠. 사고방식이 이렇게밖에 안 굴러가는 거예요. 아프간이 비었어요? 무주공산입니까? 누가 차지하냐고요? 왜 무주공산이에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으면 아프간 정권이 있는데 왜 무주공산입니까? 누가 쳐들어가야 돼요? 중국이 제국의 무덤에 빠진다? 중국이 아프간을 침공한대요? 당연히 침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아프간을 침략하지 않는 한 중국과 아프간이 사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중국이 탈레반에게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탈레반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뭐 우리도 경제 건설해야 되니까 중국이 역할을 좀 해둬라. 그래서 상부상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이랬으면 됐다. 아프간이랑 공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프간에 자원이 많다는데 같이 개발해서 같이 이익을 보고 함께 번영을 누리자. 이렇게 했으면 아프간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할 이유가 뭡니까? 근데 미국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프간 사람들도 다 미국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아프간 자원을 공리공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독식하고 싶은 마음에 탐욕 때문에 아프간을 침략했잖아요.
이런 주관주의. 전쟁 과정에서도 돈과 무기를 때려 넣으면 이겨. 이런 주관적인 판단. 제멋대로 생각하는 주관주의 때문에 미국은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다 살펴봤는데 바이든은 아프간전에 패배한 책임을 아프간 정부에게 떠넘기죠.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아프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니까 아프간 특수부대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 왼쪽 사람은. 미국한테 배신당했다고 자기네들은 싸우려고 했는데 미군이 도망가는 바람에 패배했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변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지만 하여튼 다들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이 세운 친미 정권이잖아요. 미국이 만들어주고 훈련시켜준 군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키운 군대가 정부가 2년은 버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못 버티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사실은 아프간 정부 탓이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아프간에 있으면서 훈련시키고 만들어준 정권과 군대인데 그 훈련시켜주면서 전투하는 걸 봤을 텐데 그걸 봐놓고도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만 보더라도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 좋을 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미국의 주관주의가 심각하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관주의가 아프간전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거고요. 이게 아프간전 패배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 상황이고 비본질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